네, 요약서 117페이지 이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상회복 의무.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럴 때 전세권 설정자는 잠깐만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권의 요건은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동의, 다음 매수, 요 단어가 핵심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음 순환에 보셔도 되고요. 참고로 요 부분이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고 잠깐 거기 OX 가가지고요. 용익물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네요. 664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66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했다라고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66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67번.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66과 67 요 두 개의 지문에서 아까 사용이 본질이지 건물의 소유를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 네, 그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좀 내려오셔가지고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70번 보시면 일단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틀린 지문인데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해가지고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잘못됐죠. 다시 처음부터.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해서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다. 최단 존속기간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견고한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 되겠죠. 앞에 건 5년, 뒤에 건 30년. 근데 둘 다 15년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71번. 종류를 정하지 않은 20개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 아까 중간짜리 15년으로 가게 되는 것은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억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30년이 된다라는 거. 7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또는 구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양가로 3번. 지상권의 효력. 7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아까 을 너만 써라 해도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죠. 74번.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니까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76번. 치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요. 78번.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의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잘못됐죠? 합산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79번 옳은 지문이죠.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80번 또 반복. 잠시만요. 거기 앞에 자기라는 말을 지워버리고요. 네. 네. 지워버리고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80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사례 분석. 을 소유 토지 위에 갑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였다. 8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을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됐죠?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되니까 그 소유하고자 하는 공작물 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최소한 5년은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됐고. 83번 반복.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갑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땅 주인이 바뀌어도 지상권자는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거. 84번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아까 따로따로 팔 수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유보해서 지상권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내용 봐두시면 될 것 같고. 85번 지상권자 갑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영체하였다. 2년이 돼야 되죠. 근데 2년이 안 됐으니까 을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86번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하였다.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되어 있어야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근데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87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해서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합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88번 존속기간은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만료엔 현존, 갑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죠. 거절하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까지 가셔가지고 52페이지 720번 한 필의 토지의 일부를 위해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죠. 포요. 여역지는 반드시 한 필 토지 전부해야 되니까. 근데 21번 온승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720번이 불가분성. 여역지는 반드시 한 필 토지 전부해야 된다. 21번이 그 일물일권지의 예외. 결국 22번에가 나와 있네요. 여역지는 한 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부종성 또는 수반성. 여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 등기 없이 이전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여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하긴 하지만 이와 달리 약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약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5번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는 지역권 이전 등기가 필요가 없죠. 여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라는 292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26번 여역지의 전세권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 행사할 수 있죠. 27번 지역권은 여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는데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고 물권이므로 여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하면은 X 분리처분 금지. 두목인 여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 28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9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30번. 돈 이야기는 전세권부터 나온다. 지뢰의 지급은 지역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31번. 지역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민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지역권이란 말을 모를 수도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게 바로 지역권 설정 합의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였고 따라서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죠. 아까 위에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을 하였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736번이요. 요역지 공유자 중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였다.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취득과 불가분성. 다음 39번까지 열으시고 요역지 공유자 중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 승역지 공유자 중에 1인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것. 네, 아주 중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42번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43번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 그 말은 우측에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세권 45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도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는 것. 46번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경우에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초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야 되겠습니다. 47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6번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7번은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전세권에도 물권의 처권이 인정이 되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49번 6대 판례 중에서 목적물 양도 사례 전세권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양도인이 했으니까 X가 되겠고 즉 50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이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것. 최종 결론 51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 전세금 반환 채무는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전세권의 성립 도배업자 사례 52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지만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5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53번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4번은 틀린 지문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도배업자 제3자 명의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에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의 명의를 도배업자 즉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56번
설정 등기는 4월 1일 날 했는데 전속기간은 6월 1일입니다. 합의한 전세권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 이것도 뭐 정답 지문 나왔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7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최장기간에 10년이라는 제한이 있죠. 제한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X. 따라서 58번. 전속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전세권자는 전속기간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60번. 건물 전세권의 최단 전속기간은 1년이고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 전속기간이 없다. 맞는 지문이고 핵심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 61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전속기간은 1년이었죠. 2년 하면 X가 되겠고 다음 토지 전세권은 최단 전속기간이 없으니까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전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 가로 6개월로 정했다. 1년으로 한다면 X고 그냥 6개월짜리가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회. 토지 전세권 설정 당연히 갱신할 수 있죠. 그런데 갱신한 날로부터 기간은 역시 1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 62번 단골.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데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었다.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2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음에 63번이 6대 판례 중에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사례. 그럼 여기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죠. 결국에는 187조에 따르니까 등기가 필요가 없다. 네, 이것도 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시험에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6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3회에 43번은 틀린 지문이죠.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처럼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전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하면은 X. 토지가 건물로 바꿔지면 옳은 지문이고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 제도가 없다라는 것. 64번. 토지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6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적어져 있었나요? 언제든지. 65번. 토지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해야 전세권은 소멸한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라는 단어와 준비기간 6개월을 준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770번.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제출한 필요배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하면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71번.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72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3번.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내려와가지고 77번. 건물 일부 전세권 사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 1층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죠. 즉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8번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동의, 그 다음 매수. 근데 여기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얻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요약서 가셔가지고 118페이지에 제일 위에 담보물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보물권의 특성, 다시 한번 담보물권은 숫자 나타내면 4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성 4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거하고 그 다음에 2개의 핵심 권능,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이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유치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물이 없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적어둘 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의성이 없다라는 거. 물론 물상대의성은 저당권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치권에는 우물이 없다. 우물이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종성,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즉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두목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면 똘마니 저당권도 소멸한다. 다시 한번 부가 종성. 종이라는 거면 주가 아니라 종이라는 거 이거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수반성 361조 분리처분 금지. 저당권은 똘마니니까 그 담보한 채권 두목과 분리해가지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 다음 불가분성 나와 있고요. 전부입니다. 전부.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침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상대의성은 넘어가고요. 밑에 비교, 유치권에는 담보물권의 특성 중에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이 되지만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우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유치권 나와 있고요.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320조 유치권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1항 보시면 우리 조문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가증권 유치권은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가로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건너뛰고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문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1번 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한다라는 것. 방가로 2번 유치권의 법적 성질, 물권입니다. 따라서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이지만 우물이 없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저당권에서 인정되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다음에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320조의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정이 바로 법률 규정이죠. 따라서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 제일 밑에 중요합니다. 사용 수익 권능 X.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 용익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인 유치권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능은 없다라는 거. 이건 역으로 사용 수익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양가로 2번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320조 조문을 읽어봤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법률 규정, 요 조문에가 요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와 관련된 요건이 있고 채권과 관련된 요건이 있다. 그랬을 때 방금 우리가 조문을 읽어봤지만 좀 이따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어떤 걸 점유를 해야 되느냐? 타인 물건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됩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채권 요건은 아무 채권이나 되는 건 아니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관하여 생긴. 그 다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라고 적어지냐? 조문에 변제기에 있을 것. 다시 한번 점유라는 단어와 채권이라는 단어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왼쪽에 있는 320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항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타인 물건을 점유한다는 겁니다. 아무 채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다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점유에 관한 요건은 2항에도 적어져 있습니다. 그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 방가 1번에 점유 요건, 작은 동그란 1번 유치권의 목적물, 점유 요건, 첫 번째 타인 물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타인 물건이면 되니까 채무자의 소유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의 소유물이라도 무방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거는 여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을이 시계 수리업자입니다. 시계 수리를 맡겼다. 그럼 도급계약. 그래서 수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 수리를 했는데 갑이 수리비를 안 주면 수리비 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시계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결국에는 요건이 갖춰지면 모든 사람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대세적 인도 거절 권능. 그런데 방금 타인 물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채무자인데 제3자 소유물. 그래서 방금 전에는 지 시계 수리를 맡긴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친구 A 시계입니다. 친구 A의 시계. 요거를 빌려 차다가 수리를 맡겼다. 그럼 채무자는 갑이고 요 친구가 바로 제3자 소유죠. 요 시계가 제3자 소유. 그런데 어차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시계든 친구 A의 시계든 전부 다 타인의 물건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채무자의 소유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 소유물에도 무방하다. 그래서 앞으로 제3자 소유물,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친구 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자가 만약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직거니까 그때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유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 그런데 밑에가 중요하고요.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뒤에 조문을 하나를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잠시만요. 122페이지에 위에 표하고 표 사이에 보면 반가로 2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위한 유치권자의 권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왼쪽 제목만 보면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 과실수취권 이런 게 인정이 됩니다. 그럴 때 간이변제 충당에 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과실수취권에 과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과 물상대의성이 없다. 그런데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그 예외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방금 봤던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것과 과실수취권.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과실수취권 요걸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과실수취권 내용 한번 봅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하여야 한다라는 거. 네, 그 조문 잠깐 읽어봤고요. 그 다음 121페이지에 보시면 표 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선관주의 의무 해가지고 324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지문 한번 봐보십시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하나 건너뛰고 네 번째 지문 봐보십시오.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소유에 건물이 있고요. 을이 지금 이거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요거를 못 받아가지고 을이 배째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할 때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한 유치권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배째라라고 누워있어 봐야 현찰이 생기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금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요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인데 갑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하고 임대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임대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을이 임대인이 됐다. 요 말이 을이 이 건물을 간접 점유한다는 겁니다. 간접 점유. 그 다음에 병이 직접 점유하는 겁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유치권에서 점유는 자기가 직접 점유를 하든 이처럼 임대차를 해가지고 간접 점유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유치권자니까 승낙 받아가지고 병하고 임대차를 하고 병으로부터 차임을 받았다면 여기 아까 과실수취권 이에 따라서 차임 만약에 공사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차임이 100만 원이다.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을이 현명하려고요. 갑한테 갔습니다. 갑한테 가가지고 야, 나 이거 병한테 임대차 할 테니까 네가 승낙 좀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내가 1,000만 원 목돈을 너한테 줄 수 없지만 너 어차피 병한테
차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하고 달달이 너한테 차임 상당액 1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갑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는 유치권이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금 아까 질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을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아까 갑, 을, 시계 수리업자. 유치권은 어떻게 해서 담보적 권능을 하는 거냐면 요 갑의 시계를 딱 지가 움켜쥐고 유치하고 모든 사람의 인도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지 시계를 사용을 못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오. 시계가 가령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시계 지금 수리비가 가령 50만 원이 나왔다. 지금 당장 현찰이 없다. 그래서 50만 원을 못 주고 있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전부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지가 지금 이 건물을 사용을 해버리면 심리적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으니까 돈 갚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뒷부분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뒷부분을 읽어봤고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119페이지 아까 두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점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명한 유치권자를 생각을 하시고 다만 비교.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돈 갚을 생각을 안 한다. 지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불법행위 X, 요거를 아까 조문으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정도 봐두시고, 밑에 압류와 유치권 행사 나중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압류와 유치권 행사 나중에 보고요. 120페이지 넘어가가지고, 방가로 2번에 채권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채권 요건 조문에서 읽었죠. 아무 채권이나 되는 게 아니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관련성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 이 채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즉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거는 모두 다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넓은 의미의 비용이어가지고 노동력이 포함이 됩니다. 즉 인건비. 그래서 결국 이 비용에는 인건비니까 수리대금, 다음 공사대금, 네, 이러한 것들. 그 다음 관련성이 또 인정이 되는 것은 손해배상 채권인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발생을 했냐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요거는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판례상 어떤 거였느냐? 이 물건이 뭐였냐면 말이었습니다. 말. 우리 32회 시험에서는 가축이라고 나왔었고요. 말이 타인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농작물을 뜯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밭 주인은 말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말 때문에, 물건 때문에 발생을 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유치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감을 잡아두시고 나머지 이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임대차 나오게 되면 권리금 또는 권리금 반환 채권, 보증금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유치권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련성 인정되지 않는 것들. 그 다음 이제 봐두시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물건의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니다라는 거. 그럴 때 매매 대금 사례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이따 확인하도록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자재 대금 채권입니다. 건축 자재 대금 채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 을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이 건축 자재상.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건축업자. 그래서 자재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가령 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 거. 그러면 결국 이 자재를 외상으로 산 거죠. 외상. 그래서 갑이란 애가 을로부터 자재 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 건물에 가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치권 인정되지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결련관계 5 해가지고 제일 위에 보시면 비용상환 청구권과 그 연장은 나중에 보고 비용상환 청구권 확인하시고 두 번째 줄 내려와가지고 인건비도 다 비용이니까 공사대금 채권, 수리대금 채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목적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령 말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 이것들은 전부 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 임차 보증금 나와 있고 권리금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쫙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그럴 때 임차인의 부속물 대금 채권,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 두 개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러려니 하시고 나중에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바로 그 밑에 건축 자재대금 채권.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지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갑이라는 애가 자재를 외상으로 줘버린 겁니다. 원칙적으로 을로부터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돈을 안 받았으면 나 너한테 요거 물건 인도 못 해주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시한매권 행사하지 않고 지가 먼저 외상으로 줘버려가지고 모든 위험을 지가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암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변제기 도래, 즉 물건의 관하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내용 확인해 보면 우리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공식 세 번째가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인정을 하였다. 그럼 결과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유예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건으로서 왼쪽에 밑에 표의 제목을 봐보십시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결국 방가로 3번의 제목을 보시면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내용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치권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그 성립에 있어서 등기가 필요가 없다. 이거 이제 앞으로는 먼저 할 겁니다. 유치권 딱 하면. 그 다음 유치권은 법 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그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먼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가셔가지고 유치권 효력은 다음 순환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가를 1번 제목만 보겠습니다. 물권적 인도 거절 권능, 대세적 인도 거절 권능, 배째라 모든 사람에게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아래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아까 읽었던 324조 선관주의 의무. 첫 번째 324조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거리가 현명한 유치권자가 되어야 한다. 그 밑에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하였다. 하지 못하는데 하였다.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도 단골 판례가 되겠고요. 다음,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유치권자는 예외적으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밑에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주택에는 사람이 살아줘야 되는 거고요. 거주하지 않으면 폐가 흉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이거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넘어가셔가지고 피담보채 아까 위에는 놔두고요. 좀 밑으로 두 번째 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유치권자의 권능. 아까 우리 부, 수, 불, 물 플러스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유치권에는 우, 물이 없습니다. 경매권 또는 경매청구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서 확인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그 예외가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말자. 간이 뭐냐? 간이 변제 충당. 일단 읽어보면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고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시계 수리 값을 이걸 시계를 수리비를 안 주는데 시계를 경매로 가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요. 경매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면 시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간이변제 충당.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여기가 핵심입니다.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한다. 즉 시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다음 간과하지 말자에서 과, 현명한 유치권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거기 유치권의 소멸 관련된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저당권 기본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